본부장님 오늘 또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같이 또 토론하면 되죠. 네. 토론할 건 없고요. 일단 그 애플이 이제 좀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5위로 추락했습니다. 샤오미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애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제 그 샤오미한테 5위를 밀려났습니다. 이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저가 브랜드 저가를 이제 해주면서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데이터 IDC 예비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1년 전 15.6%가 이제 올 1분기에 13.7%로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출하량은 9.8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980만 대죠. 그러니까 말로 9%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이로 해서 애플은 중국 내 스마트폰에서 5위로 내려앉았고 상위 5개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비중국 브랜드로 남게 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샤오미는 40%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치고 전체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고요. 10년 만에 복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샤오미는 이제 스마트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확장을 했고요. 가격 대비 가치가 이제 증가했다고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웨이하고 오포 추격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하웨이가 1분기에 1290만 대가 출하돼서 2위고요. 오포라고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20만 대라고 해서 이제 출하가 3위고요. 비보라고 혹시 아세요? 비보란 브랜드가 있어요. 비보. VIV보라고 이제 구체적 수치는 미공개인데 이게 4위고요. 중국이 이제 대대적인 보조금, 삼성은 잘 존재감이 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정책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대상 확보를 했고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지원 대상에서 822달러까지 이제 상승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3,000여 이하 제품에 대해서 이제 75%까지 준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경쟁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무역 갈등이 남겨서 더 이게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1위고 보조금 수혜 및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샤오미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써보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돼서 1위고 하웨이가 이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웨이는 EV를 포함해서 제품군이 전반적으로 확장이 됐고요. 오포는 중저가 시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보도 사실은 이제 중국 내 기반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고가 전략으로 보조금 수혜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중국 판매량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FSD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중국의 개발이 좀 더뎌지는 부분이 많이 안 좋아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원체 가격 경쟁이 좋죠. 테슬라와 비아디가 해서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기차 개념이 일단 중국이 약간 이 개념 자체를 잘 깨우친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 스마트폰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고급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를 내연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배터리와 그것만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리도 비슷합니다. 배터리하고 바퀴나 이런 것들만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배터리하고 기본적으로 엔진이랑 이런 것들만 부이면 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샤오미나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그런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만 갖다 끼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폭스콘에 다 납품해서 해서 다 그런 쪽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 단가가 3%만 남긴답니다. 폭스콘에서 3%밖에 안 남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다 히트로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만들고 디자인은 거의 다 이제 뭐 카피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됩니다. 가격 경쟁.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단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다 그걸 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테슬라가 잘 안 돼요. 다만 그나마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 그쪽에 있어서 그나마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지 공장 자체도 거기 없었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지 사실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자율주행 쪽도 사실 중국에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 향후에 잘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쌉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스마트폰 만들듯이 만들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많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거를 내연기관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테슬라도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에 만들 때 이거를 벤츠나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BMW나 뭐 아우디나 이런 게 처음 만들거나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접근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비아디나 이런 전기차들이 모든 것들이 접근할 때도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거 우리가 만들 때도 접근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처럼 접근을 한 겁니다. 그냥 요 내연기관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해서 부품을 갖다 끼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서 딱 만든 거 그럼 굴러가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개념 자체를 아예 다르게 개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굴러가고 있는 게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완전히 어떤 생각의 차이나 이 생각의 개념을 다르게 해서 만들고 그래야 단가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테슬라가.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내 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참고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독점이 불법이라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이게 전면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졌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버지니아 동부 레오니 브링 커마스 판사가 이 부분에 불법의 독점이라고 155페이지타라는 판결문을 밝혔고요. 메타도 지금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메타가 이제 그 이메일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약간 우려를 본인이 걱정하던 당시에 그 부분에 관한 저크버그가 이제 샌드버그 그때 당시에 그 CEO에게 보냈던 이게 독점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의 이메일이 약간 그쪽은 FCC의 이제 그 내용이 약간 내용이 이제 누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단순히 그쪽에만 이제 판례가 되면 좋은데 이 판례가 되면 이게 다른 기업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글과 메타가 두 개가 만약에 이게 판례가 되면 다른 기업은 진짜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87%에 달하는 광고 판매 기술 시장을 장악하는 구글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경쟁자를 배제하고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에 피해를 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 광고 3개 부분에서 정부가 독점 여부를 소송하고 있고요. 게시자의 도구와 광고 거래 시스템, 광고중 구매 독점을 해서 2개 부분, 게시자의 도구 부분과 광고 거래 시스템을 독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용 구매 도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2개 부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자의 경쟁 부분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 고객과 전체 경쟁 구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웹 정보를 소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게 이제 벌금으로 매길지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 매출 부분에 대해서 310억 달러의 벌금을 매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전체 알파벳 매출의 10%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더블클릭 인수권에 관해서 강제 분할 요구를 포함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 구글의 크롬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판결로 자산 매각 또는 구조 분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롬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이게 분리 이렇게 해서 뭐 2개 회사가 쪼개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일론 머스크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오라클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구글의 반박은 우리는 절반을 이겼고 나머지는 항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뭐 낭만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혁신은 경쟁의 결과라고 자사 도구를 이제 사용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고요. 판사는 구글이 이제 제품 간의 강제 연결을 통해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는 연방법무부가 이제 디지털 공공을 독점하려는 저지의 역사적 판결이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게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빅테크 견제를 강조하겠다라고 오랜만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일치된 얘기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이제 이런 빅테크를 견제했는데 공화당은 원래 이제 친기업 정부였는데
이상하게 트럼프가 빅테크를 많이 견제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인선을 통해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보낸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의 어떤 투명성과 경쟁을 복원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좀 뭐 깜짝 놀랐고 매출이 이제 105.4억이 됐고요. 지난해 1분기 매출입니다. 그래서 12.5% 정도 상승을 했고 이게 월가의 어떤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뭐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왔어요. 6.61억 달러 정도에서 예상치 5.66억 달러보다 훨씬 상회했다라고 이제 놀라울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는 이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31.7%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1%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를 공개 안 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보다 괜찮은 회사로 가는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에는 되게 좋게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이제 200달러 초반을 달리다가 이제 거의 지금 얼마죠? 넷플릭스가 가격이?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뭐 1,000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800~900달러는 이렇게 갈 텐데 엄청나게 높게 많이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700달러에서 한 800달러 정도 차이가 될 텐데.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제가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973달러고요.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애프터마켓에서는 1,00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네. 973이었는데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1년 전이나 뭐 1년 반 전에는 거의 200달러 초반대이다 급격하게 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 넷플릭스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4배 정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만 해도 이게 이제 그 그렇네요. 600달러, 700달러 정도 그 했었는데 4개월 사이에. 예. 그쵸? 그 사이만 해도 거의 이제 이게 거의 25%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샀어도 이게 25% 정도 그렇네요.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자 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수익률과 영업이익률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는 수익 중심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거고 구독자 경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질을 좀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뭐 여자 축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포츠 쪽에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르헨티나에서 프랑스 요금도 인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이 증가할 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광고 수익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지만 이 구독 증가율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료가 증가할 것 같고요. 회원 증가는 사실은 연말 기준으로 유료 회원은 3억 1,6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16% 정도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발표는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유연한 요금제, 유료 공유업성의 이런 것인데 지금 이런 걸 많이 없앨까? 그러니까 공유를 많이 안 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것 같고요. 매출은 예상보다 높은 거고 광고 수익도 증가하는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나 연간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5% 정도 성장할 것 같고 가이던스는 제가 볼 땐 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33%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회원수 외에 다른 게임을 좀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TV 쪽에서 이제 보면 약간 매출의 전략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순위가 보면 TV 쪽에 미국 TV 쪽을 보면 전체 파이 중에 12% 정도를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80%를 나머지 매체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전략은 뭐냐면 이렇게 1등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80%를 자기네가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더 먹는 파이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등은 뭐 자기가 몇 프로를 더 차지해서 1등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대범하게 잡았더래요.
담대하게 잡아서 80%를 더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5%를 더 차지해서 1등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럼요. 자신들은 80%를 더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지를 하겠다. 8%에서 80%를 더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전략을 하고 몇 명을 더 구독하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느냐, 얼마나 또 사용자를 오래 하느냐 이런 전략을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향후 목표를 잡고 있는 듯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향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가 좀 더 이렇게 알차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힘든 건 이런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왜냐하면 거의 한계에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계에 온 거를 어떻게 더 끌어모으느냐. 그렇네요. 예. 그거와 이제 이거와 더불어 이제 이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어떻게 참게 하느냐. 예.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또 구별해 가느냐는 어떤 컨텐츠의 차별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입도선매를 할 수 있느냐도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비자 금융국을 사실상 지금 미국이 계속 뭔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CFPB를 해체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를 하고 현재 200명 정도만 남았어요. 이게 이제 감시나 갈동을 이제 해체하고 디지털 결제나 의료 부채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해체하고 OMB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이제 2010년에 해체됐고 금융회사 테크나 서비스를 방지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나 이제 소비를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다뤄 주시면,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요걸 약간 예상을 해드리면 페이팔이나 캐시나 관련 소비 피해를 해체하고 디지털 앱이나 이런 공백을 메꾸고 의료 부채나 학자금 구조를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다수 바이든 정부의 소송을 감시하고 이걸 하던 요 소비 규제를 해체하던 요런 거고, 여기 뭐 예산국장인 보이드 러셀이 감독 감시 중단 명령을 했고 법률 감독하는 잔존 기재를 처리하도록 하는 해체하는 거고, 구조조정과 파장이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공백이 있을 것 같고 디지털이나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될 거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 면책 구간이 형성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예산국장이나 법무 책임자가 정무 축소 기조 아래 금융 무력화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해체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알죠. 일론 머스크도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네. 결제 시스템 도입이 좀 원활해지죠. 네. X에서. X가 들어올 거예요. 네, X가 들어오죠. 예. 네. 그러니까 X가 바로 이 시장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X가 이 시장을 대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해체한 거잖아요. 예, 몇 달 해체하고 하려고 했죠. 예, 해체하고 제가 몇 볼 달 때 전에. 이 시장을 대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 할 거라고 그래요?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많은 시장과 시스템을, 그리고 얘는 공짜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받고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상당수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자기가 뭔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X가 이 핀테크 시장의 시스템을 저는 구축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 시스템부터 구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뭐 10억 달러 정도가 아까워서 뭐 절약했다고 하는데 400억 달러 정도를 필요 없는 위성을 까는 이런 일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스타링크나 뭐 이런 그 스페이스X를 위성 링크를 왜 낙도나 이런데 왜 까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비용을 막 10억 달러를 막 정말 필요한 곳에 난민이나 그런 사람들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을 아끼고 이렇게 한다면서 왜 그 인터넷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그런 사업에 좀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쓰게 그게 급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쓰는데 사실 이게 잘 보시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면
보통 이제 그 남미 국가에도 보시면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없애요. 민간이 좋다고 해서 막 없애고 나서 공공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막 없애고 나서 민간기관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의료보험이라든가 만약에 뭐 어떤 공항 시스템이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막 없앤 다음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데 훨씬 더 나빠지고 훨씬 더 서비스가 질이 나빠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막 없어지고 나서 훨씬 더 힘들어져요. 빅피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도지부가 하는 많은 것들이 민간 기업이 이제 뭐 정부 예산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체될 거.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면 뭔가 또 불편해서 또 뭔가가 채워질 거거든요. 그게 민간 기업이 채우겠죠. 예, 채워지는 건 네. 상당히 민간 기업이 저는 아마 일론 머스크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네. 곧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예산들이 어딘가 쓰여질 건데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충성하는 기업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계열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계속 쓰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네.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캐시 블록에 관련 소비자 피해 이런 것들이 이게 소비자 금융국이 사실 없어지고 좀 전에도 이제 이거 말고도 청년 관련된 그런 지원국이 또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의료 시스템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도 막 건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를 다 건드리는 것들이 그런 거에 어떤 빅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돈과 연결되고 다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이제 2026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11월에 그 전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네. 저는 의심이 됩니다. 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해요. 네. 자, 이거 여러분 애플 주식 사세요. 로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났더라고요. 야,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에 났더라고요. 이게 팀 쿡이 조용한 로비가 성공했더라고요. 애플이. 그래서 이제 웃고 관세 전쟁은 계속되는데 핵심 조약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특종으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그 제품에 145%의 최대 관세를 부과했는데 팀 쿡이 백악관 그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아이폰 관세 유도를 시도했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나바로 등 강경파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플 포함한 IT 관세를 면세를 받았습니다. 애플 주가한테 7%까지 그래서 반등을 했고요. 애플이 이제 뭐 1등을 잠깐 내줬지만 바로 그래서 아이폰 가격이 $2,000까지 위협이 있었는데 이걸 회피를 했고 공식적 면세는 부인했지만 실제로 애플을 중심으로 한 면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 시나리오는 어드부시 분석에 따르면 145% 관세를 떼고 아이폰 가격이 $2,000까지 이제 취소를 전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팀플이 조용히 설득을 해서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관료들을 조용히 접촉을 했고요. 언론 인터뷰 비판은 자제하면서 비판하지 않는 협상 전략을 유지하면서 이제 트럼프와 직접 소통으로 다른 실패한 관세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잘했고 웃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7개 항목이 추가 면세로 등록이 됐고요. 이 항목 대부분 애플 전용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게임이나 기타 제품은 제외됐답니다. 네, 그래서 닌텐도는 비싸게 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제 항목은 다 애플 중심이라고 하고요. 전부 애플 제품만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하고요. 관세 내셔널리즘과 기업들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 여기 승리자는 팀 쿡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부분 면세 전자제품 중심이고 이제 팀 쿡이 직접 회동해서 통화해서 이제 성공했고요. 엔비디아 실패, 구글 실패, 대라고 HP 일부 부분 면세 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다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델하고 HP 부분 성공했고 애플 거의 성공.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파 싱크탱크라고 이제 아메리칸 컴패션은 조정 관세 논리라고 이제 옹호하고 있고 다수의 경제 논리학자들은 정치적 거래가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만만치 않네요. CEO 할 만한데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중소 및 비자금 기업들은 사실상 로비할 기회조차 없어서 시장 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세 면체는 팀쿡은 되고 왜 다른 기업은 안 되는가? 그래서 CEO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네. 자, 다음 소식. 이게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대학생들은 AI가 다 무료입니다. 네, 제미나이도 또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됐고요. 챗GPT가 얼마 전 4월에 무료로 개방이 됐잖아요. 네, 퍼플렉스도 무료고요. 다 무료입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네, 우리나라는 뭐 무료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비싸게 해야 돼요. 돈 내야죠. 네. 최근에 이제 구글의 미 대학생들에게 AI 프리미엄을 개방했다며 제미나이하고 VO하고 노트북 LM까지 전격 지원하기로 했고요. 대학생들의 이제 원 AI 프리미엄을 무료로 주기로 했다.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주고요. 월 $20인데 무료로 하기로 하고 이제 에듀 이메일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에듀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뒤에 이제 에듀라고 끝나는 게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이거 에듀라고 끝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 방통대처럼 이렇게 방통대 같은 데 다니시는 분도 에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안내 메일을 보낼 예정이고 알렉스 조셉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제미나이 어드밴스라고 2.0 프로 기반으로 할 수 있고요. 노트 LM 플러스 노트 필기용 학습 도구인데 이게 기문서 요약이라든가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미나이 도움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워드라든가 이런 시트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제 비디오 AI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BODE라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AI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인데 요것도 무료입니다. AI 기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이미지를 프롬프트 믹싱 도구도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왜 이제 대학생들한테 뭐 AI든가 엔트로픽 등 경쟁사도 동시에 공짜로 제공하냐면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부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2TB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무료고요. 정말 혜택이 많네요. 정말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전 돈을 내고 쓰는데 1TB를.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다들 뭐 로이가 장난 아니군요. 젠순항이 몰래 또 극비리의 중국 현지 관계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플라워. 그러니까 반도체 규제 속에서 중국 관계자들을 이제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칭화대 관계자에서 엔비디아 CEO 젠스항이 이제 4월 16일부터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은 이제 요 H20에 대해서 좀 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AI 고성능 칩셋 수출에 대해서 제한 강화를 이제 하고 있고 중국 내 AI 발전 차단 및 명시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우회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약간 풀려고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판매가 25% 정도 돼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A800과 H800, L40 등 중국용 다운그레이드 제품에 타격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공급망 다변화와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사업 지속 가능성과 확보를 위해서 고위급을 설득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고요. 비공개 로드맵 공유 및 기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순항은 늘 기술이 아닌 관계의 어쨌든 관시라고 하죠. 이 부분에 사람에 위해서고 단순 로비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의 일부라고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기업 CEO가 민간 외교 전략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잘해서 이제 좀 뭔가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랩소디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